그래서 부동산이 투자하기 쉬워요. 아, 쉽다고요? 네. 그래서 쉽다고요? 네. 사실은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하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화내는 거 아닙니다. 잠깐 이거 끄고 그래서 어디가 오를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잠깐 이거 확 빨려드는데. 인문학이 머니. 네, 세상을 더 깊게 통찰하는 하나의 인문학 빈센트입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만 알려주는 알짜배기 인문학 편다송입니다. 네, 인문학의 머니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금리와 경제라든지 부동산, 여행, 음식, 웹3 같은 다양한 분야들을 저희가 섭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주제, 부동산입니다. 자, 다송 씨, 오늘 인문학의 머니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죠? 네, 오늘 모실 귀한 손님은요. 하나TV 구독자분들이 아마 이분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을 하나TV에서 뵐 수 있다니 하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누구신지 해시태그 3개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참 어렵던데. 네. 먼저 부동산 아이돌. 부동산 아이돌 김희철? 부동산 그리고 아이돌. 네. 집값 예언가. 집값 예언가. 네. 그리고 동종업계 출신. 동종업계 출신. 네, 이렇게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종업계 출신이면 뭐 애널리스트라는 것이죠. 네. 동종업계 출신이고 아이돌스럽고 또 예언가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이제 좀 잘생기셨다는 그렇죠. 것인데. 잘생기셨습니다. 네, 뭐 저가 선후배들 다 존경하지만 뭐 얼굴하면 이분이죠. 이광수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인문학의 머니 찾아주신 손님은 바로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멋진 분입니다. 독립 리서치 회사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소개. 아, 너무 과하신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혹시 부동산 아이돌? 제가 뭐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에는 매우 좀 바쁘시다고.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강의를 나가게 돼서 조금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원에 청강 등록하셔야 돼요. 청강 가능합니다. 청강 가능한가요? 제가 네.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친구들 데리고 와도 좋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의를 좀 시작했고 강의하면서 제가 요즘 좀 무서워요. 왜냐면 그 학생분들이 눈을 너무 막 또렷또렷하고 저 사람 뭐 하는지 들어봐야지 하니까 열심히 더 노력하게 되고 또 많이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인문학이 머니. 네. 사실 전 인문학이 투자에서나 아니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야기들도 사실 인문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투자도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뜻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사실은 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주옥 같은 얘기예요. 약간 노하우도 섞여 있고요. 왜냐하면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공감하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그 이광수 대표님이 여러 사람들한테 참 감동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리서치를 전 했으니까 주식을 분석하고 부동산을 분석하면서 잃지 않은 하나의 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을 두 눈으로 보자. 하나는 나를 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아이돌 이광수 대표님과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거예요? 뭐 막연하게 어디 가서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 집 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금리를 다뤘습니다. 뭐 바이오로 금리 인하 시기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대표님께서 부동산을 잘 바라봐야 된다. 그쵸.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다라는 시각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일편한적인 생각이 많은데 그쵸. 실상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사실은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 중간에 그렇죠. 수요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이 단계를 빼먹고 얘기하면 자산 시장을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특히 2019년부터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가 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르고 금리 인상되면 집값 빠지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금리가 인상돼서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소폭 내렸는데 이 소폭 내린 걸로 과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받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거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원인이 경기가 위축될 것 같아.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라는 이유 때문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항등식이 아니고 중간에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복합 다항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약간 힌트를 좀 얻었는데 좀 심화학습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그런데 기대보다 금리 인하폭이 적으면 네. 뭐 수요 그거 얼마 한다고 안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금리가 처음에는 25bp 이렇게 한 2년 갔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한 200bp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시간의 싸움이지 부동산 가격, 즉 수요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때 전제가 또 필요해요. 그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안 빠지고 있으면 금리가 계속 누적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워낙 처음부터 비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에 집 사고 싶으시죠? 이렇게 하면 이거 모두 다 종교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답하시냐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강남 집값이 어떻게 빠집니까? 라는 말이 연이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틀린 말이에요. 왜냐?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요.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죠. 능력이군요. 모두 다 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수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 50년 전에도 사람들 그랬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투자 자산화 됩니다. 투자 자산. 불가피해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가장 반대되고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여부하고 다르게.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을 투자로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투기 수요와 직접 사고 싶은 수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그건 어떻게 금리 인하게 좀 달라지나요? 질문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주 독특한 자산인데 유일하게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같이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자산? 예. 잠깐만요. 저 생각하고 싶어. 잠깐 맞추고 싶어 지금. 잠깐 있을 것 같아. 사용하고. 예. 예. 사용 가치 없죠. 명품. 금이요, 금. 여기도 복합. 선생님, 금을 쓰면요. 금을 계속 쓰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져요. 보관해 놔야 되잖아요. 그건 사용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맞죠? 루이비통.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을요. 네. 계속 쓰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달잖아요. 올라요? 닳잖아요. 그것도 막 박스 있어야 되고, 네. 막 새 상품이어야 되고, 그렇죠. 이래야. 장롱 안에 보관돼야 돼요.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수요가 있고 투자하는 수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대신 시장을 보면 그 시장을 움직이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는 구별해낼 수 있어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산다. 일종의 갭 투자라고 하면 그건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실수요자들은요.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요. 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는 생각법이 달라요.
실수요는 뭘 생각할까요? 편리한가? 아니면 내 사용의 가치에 어느 효용이 있는가? 그렇죠. 현재만 봐요. 현재. 그래서 현재 집값이 오르면 삽니다. 왜요? 더 오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투자자는 뭘 봅니까? 미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래의 집값이 떨어질 거로 예상하면 사지 않아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미래에 오를 것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생각이 달라요. 실수요자들은요, 집값이 빠질 때 집을 안 사요. 안타깝지만. 왜요? 왜요?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현재만 보니까. 아, 이게 좀 주식 같네요. 그렇죠. 주식도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용처럼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야, 광수야,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사. 아니, 투자가 많이 빠졌어 삽니까? 오를 걸 사야죠.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끄고 그래서 어디가 오를 것 같아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사.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사니까 꼭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어. 바닥이라고 샀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투자하기 쉬워요. 아 쉽다고요? 네. 그래서 쉽다고요? 네.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아요. 즉,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주식은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 빠진 걸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저희가 오를 거를 잘 예측할 수 없다면 차라리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좋아요. 낙폭과대 바이더딩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왜?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재밌네요. 사용 가치도 감가상각처럼 오래된 아파트는 사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부동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네. 모르고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기업도요, 용지나 토지에서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건물만 하죠. 부동산의 본질은 토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만 보니까 새 집을 좋아해요. 지금 새 집에서 조식 준다고 해서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돈 벌어서 호텔 가서 조식 드시라. 수많은 재건축직 구축들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나 낙후돼 있고 너무나 좀 불편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또 간접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투자와 사용 가치의 적정한 밸런스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추면 너무 좋은데 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에 좀 더 당연히 전 투자죠. 내려가지구나. 일생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집을 한 채에서 두 번 거래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두 번의 기회를 그냥 나는 소비로 활용할 거냐. 새 집을 사서. 제가 새 집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고민하고 조금 내가 참기도 하고 공부해서 투자로 볼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제가 볼 때 투자로 바라보면 변화를 인정하느냐의 관점이에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이죠. 지금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오를 거야.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세상에 그러면 어떤 기회가 생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떨어지기도 할 거야. 떨어질 때 다시 오르기도 할 거야. 이렇게 변화를 인정하는 게 진짜 긍정이라고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측을 쉽게요? 네, 전망. 이거 적어야겠다. 네. 펜을 안 가져왔는데.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보시면 돼요.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already 미래는 happened. 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안에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 예측을 하면서 현재를 무시하거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가장 미래 예측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살면서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내 마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요. 이거 약간 비유적인 것 같다. 네. 우리 아이들을 정확히 보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애들이 그러더라도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걔가 수학 너무 싫어하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수학 학원에 보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애들한테도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의 현재 모습을 보서 미래를 익히시면 그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상을 제대로 보아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지금의 현상은 금리의 인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측해 주세요.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럼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오른 현상을 보면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올라요. 그건 뭐냐면 실수요자가 증가한 거죠. 네. 근데 이 실수요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가격이 오르면 사는데 뭐가 한계가 느껴요? 자금의 한계가 있다고요. 계속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큰 폭의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 있으면 사실은 실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인문학의 머니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3회째인데 1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100%를 넘었다. 하지만 또 성장하는 국가의 부채는 통과 의례다.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의 그 안에 스페시픽한 속성이 네. 부동산이 깔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안전자산 부동산은 결국 가계부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오르려면 대출이 계속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이거하고 가격이 폭락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네, 네. 앞으로는. 아. 근데 투자 수요는 금리 인하를 보지 않습니다. 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급인가요? 얘기 드렸잖아요. 미래의 전망. 네. 이거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전망이 너무 지금 안 좋아요. 투자자들은. 네. 집을 살 마음이 없다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임대보증금을 껴서 일종의 갭 투자하는 그 수요가 계속 줄고 있어요.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요. 어차피 집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팝니다. 투자자들은요. 가격이 오를 때 집을 팔아요.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사요. 투자자. 실수요자들은 그때 반대로 합니다. 그게 제가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네.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외치고 있는 이 경제 불평등도 해소될 거 아닙니까?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언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년이야? 뭐 하반기야? 2분기야? 2026년이야? 아니요. 기회는요. 때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기회에 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죠.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느 기회에 그렇죠. 집을 사야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지는데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지금과 반대네요. 지금 호가는 있는데 거래는 줄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반대의 그렇습니다. 뜻이구나. 아. 지금이 그래서 집을 팔 때예요. 아, 반대. 지금은 호가는 버티지만 거래량이 줄어서 결국 따라올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구나. 그런데 거래량 집값이 이렇게 빠지고 안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요? 네. 반드시 옵니까? 네. 그게 과거에 보면 정확히 10년 전, 2012년, 13년, 14년도에 온 시장이에요. 서울의 아파트와 전국의 아파트가 정확하게 일종의 바닥이었을 때. 여기서 바닥이란 얘기를 또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에서의 바닥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가격이 많이 빠진 게 바닥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게 바닥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이 본질을 읽는데 핵심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머니. 어떻게 머니,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 머니. 네, 그래서 너무 프로 잘 만드셨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훈훈합니다. 네. 아, 뭔가 이렇게 꽉 찬 듯한 느낌이 학생들 엄청 재밌겠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부동산은 특히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넓어요. 맞습니다.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지방은 이제 빠진 상태로 계속 부진하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양극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요? 예, 가격이 빠졌으니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이 저는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요? 세종이요. 세종을 지방으로 봐야 되나? 지방이죠. 그렇죠. 근데 거의 수도권과 세종은 거의 한 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은 지금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만 오르면서. 네,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흥미롭게도 계속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세종 한번 치시면 난리 났습니다. 어떤 난리냐면 끝났다. 누가 거길 사냐. 비관론이구나. 그게 팽배하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엄청 빠졌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더 증가하면 이제 바닥입니다. 제가 지금 세종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댓글에? 너 세종시에 사놨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종시에 안 사놨어요. 와, 세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관계부처들이 달가운 소식인데 거래량이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를 이렇게 포털에서 조회해 보시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의 각 개별 거래 건수를 보실 수 있고 그거를 다 더하면 거래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막 이게 엑셀도 좀 하셔야 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엑셀에서 막 함수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더하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런 얘기 들을 때 화가 나요. 아니 일말의 노력 이런 거 하나 이 옷 살 때도 막 그렇게 고민하시고 어디 백화점 며칠 세일한 데들아 아니 근데 왜 집은 하실 수 있다 쉽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시고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럴 분들 계시잖아요. 눈도 침침하시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럼 광순의 목독방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거래가 줄면요 반드시 오르나요? 아니면 거래가 준 다음에 오르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기간으로 횡보하는 시기와 지역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래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지표는 지금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할 거다 전 예측하지 않아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예측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가격이죠. 그걸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래량. 네. 그런데 우리는요 가격을 예측하면서 가격을 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 주식 가격에만 몇 프로 올랐는지 관심 있어. 아니요. 그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량을 보려면 아까 주소와 관심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서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역과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봐야 되나요? 어떤 지역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과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봐야 되나요? 그런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광수 대표님입니다.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후딱 지나갔는데요. 자, 3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내 집 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부도 곧 올라오니까요. 하나TV의 인문학의 머니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인문학의 머니.